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오늘은 3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커는 슬기로운 이동 컨설팅 연구소장님을 맡고 계신 배중철 소장님께서 교통카드 현황과 결제 시스템의 변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고요. 참고로 배중철 소장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아마 대구 경북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배종철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제 슬기로운 이동 컨설팅 연구소 소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10월부터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 신사업본부장 9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 직책을 뭐 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원래 다른 분이 하기로 했다가 잠깐 그 중간에 강의가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이부일 대표님이 갑자기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이거 주제가 지난주 목요일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이라고 제가 그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주제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사실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게 특히 지난주에는 그 대구시의 공무원들하고 실제 대중교통 정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뭐 대학 교수들, 시민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구의 대중교통 그 문제점들, 또 우리나라 전반의 교통카드 문제점에 대해서 좀 했던 그런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지난주에 25분 정도 발표했던 내용인데 조금 오늘 1시간 정도라서 조금 뒤에 KPS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이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까 계속 그 강의 시작 전에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엄청나게 제가 30년 동안 그 교통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또 분석하고 그 시민들의 서비스로 연결하는 그런 일들에 실제 실무를 했습니다. 실제 하고 정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 교통카드도 결국은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90년대에 그 불편한 그 현실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이 과제도 참여를 하게 됐고 이 정책도 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쭉그 실제 쓰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스마트 시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제 뭐 모바일 전자문서 뭐 다양하게 지금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 이제 재난 안전까지 조금 관여해서 우리 국민들의 좀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세상 거기에 조금 더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누구세요? 예, 오늘 발표 순서는 교통카드 그 기본적인 현황에서부터 해서 뭐 해외 사례 벤치마킹, 뭐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뒤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PS 현재 동향들 그런 것들 조금 더 추가해서 KPS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향이 있을지 그런 것들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시장은 이거 제가 뽑은 숫자가 아니고 AI가 뽑아준 숫자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런 데이터가 잘 없어요. 없어서 그런데 글로벌 그 교통카드 시장은 약 719억 달러, 뭐 2024년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약 한 7.3%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지난주에 대구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구가 교통카드 이용률이 99.5%, 지금 전국 최고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아마 대구시 정책을 보셨지만, 노인 무임승차, 버스도 무임승차가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되면서, 뭐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카드를 발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카드 이용률이, 그리고 최근에 현금 없는 시내버스, 대구는 이미
완전히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없으면 버스를 타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뭐 현황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통카드 기술 발전 역사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96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제가 대구, 부산을 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부산에서 한 3년, 대구에서 그 전에 93년도부터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3년도부터 한 3년 근무하고 이랬었는데 요때 제가 부산을 가면서 97년도에 제가 부산을 갔는데 대구에서는 대경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쓰고 있었고 부산에 그 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는 하나로 교통카드라고 지하철 버스에 전용으로 쓰는 카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제가 이제 주말 부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주중에 부산 가면은 하나로 교통카드 쓰고 대구 오면은 주말에 오면은 대경 카드를 또 꺼내서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 그다음에 서울에 한 번씩 오면은 또 저 티머니 지금은 티머니인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때 그렇게 막 지역마다 가면은 또 다른 교통카드를 계속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이 늘 왜 이게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2003년, 4년 요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중교통 육성법이라는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 업무에 참여를 하게 되고 2005년, 6년 정도부터 아마 6년, 7년 아마 요 시기 같은데 7년, 6년에서 한 8년 사이 요 사이에 그 전국 호환 교통카드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부산, 서울 다른 이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아마 서울대 IC카드 연구소 분들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전국 이 호환이 되도록 하는 교통카드 기술적인 표준을 정하고 법 기준을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R&D를 한 3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사실은 그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금방 하더라고요. 그 IC카드 연구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역의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 교통카드사들의 그 시장 패권 때문에 에, 그래서 지방은 오히려 수월하게 마이너한 그 교통카드사들은 그 당시에 지방 교통카드사들은 다 동의를 하고 다 그냥 들어오는데 이게 나중에 유튜브 나갈까 실제 뭐 역사니까 그 우리 EB카드나 이제 티머니 스마트 카드가 자기들이 그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많이 그러다가 결국은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합류를 해서 전국 호환 시스템이 이 시기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되기 시작해서 14년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카드 한 장 가지고 가면은 선불, 후불 뭐 할 것 없이 전국 어디 나가나 버스, 지하철은 무조건 다 가능하도록. 근데 이 당시에 추진할 때 제가 국토부에 좀 파견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뭐 철도 그리고 그 당시에 하이패스가 요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에 들어가는 카드까지 완전 그냥 호환이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철도하고 뭐 하이패스 카드 이런 것들은 통합을 이게 같이 호환 연동을 못하고 별도로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버스, 지하철, 요 대중교통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NFC 기술, 모바일 카드 그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최근에는 뭐 태그리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요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당시에 경험했던 것을 봤을 때 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다른 문제점이 글로벌하게 이제는 가야 되는데 글로벌 호환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의 그 결제 한계점은 실제 접촉식 결제의 불편함들 이게 음, 여러분들 뭐 버스 혼잡할 때 타보시면은 그 굉장히 지연이 되잖아요. 보통 한 2초에서 4초, 3초 이렇게 되는데도
혼잡 시간대는 이게 굉장히 딜레이가 되거든요.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짐을 들고 탄다든지, 특히 이게 카드를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찾아야 되는, 미리 준비를 안 하고 타시는 분들이, 이 버스 사고에 사실은 상당수가 시내버스에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들은 차내 안전사고입니다. 차내 안전사고가 넘어져서 이렇게 부딪혀서 다쳐서 병원 진단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 버스 회사들이 대부분 보험료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게 어, 승차자들이 타고 내리고 할 때 차내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카드를 찍지 않고 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래서 이게 태그리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돼서 아마 제가 봐서는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드가 분실되는 문제, 이제 보안 위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잔액 선불 카드 같은 잔액 환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아마 카드 이렇게 한번 환불 해보려면은 그, 그 카드사들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까다롭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환성 시스템 한계, 뭐 이런 것들, 특히 그 해외 카드하고 호환성 문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서울역에 가보시면 거기,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서울역에 그 지하철 타려고 내려왔는데, 그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쭉 무슨 발권기에 줄 서가지고, 그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글로벌 시대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늘 전국 호환 카드 할 때만 해도 전 세계 가장 탑 기술이라고 실제는 그 시기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다시 조금 더 글로벌한 더 선진적인 그런 걸 시도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불만족 이유는 뭐 이렇게 단말기 하루에 약 3만 2천 건, 뭐 42%가 충전 불만, 어, 연동 불만, 시스템 장애도 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한계와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을 보시면은 뭐 지금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기술들이 태그리스, 그 다음에 모바일 교통카드, 생체인식, 주로 이제 뭐 요즘은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태그리스는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UWB라는 게 여기 아마 기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 기술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과거에 제가 교통카드 이거 업무를 하면서 도대체 RFID가 뭐고 UWB라는 뭐 이런 기술들이 뭐고 전파 기술이 도대체 뭔지를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때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전파기술연구소 그 강남에 있는 거기에 제가 교육과정을 거의 한 달 교육과정을 RFID 전파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만들지는 않고 이런 원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봤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뭐 BLE 기술들, RFID, 지구비 기술들 뭐 그런 이런 통신 기술이 근거리 통신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UWB 기술이 우리 생활에서는 실제 보면은 그 자동차 키, 자동차 키가 이 기술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 키가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내 차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이제 문이 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고 그 우리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다 적용돼 있다 그래요.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적용이 돼 있고 여기 이 기술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갤럭시도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적용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제 방식들이 이 태그리스가 점점 더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게 단말기 보급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동향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뭐 교통카드, 이거는 뭐 실제로, 모바일로 여러분들 뭐 단말기로 다 결제하는 거 이미 대부분 젊은 우리 뭐 일반 보편화된 기술이고, 그리고 생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이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들, 저도 이제 이 과제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지문 인식, 안면 인식까지는 제가 해봤는데, 상당히 그 기술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태그리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BLE나 UWB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태그리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 승하차 시간 단축하고 뭐 이게 편의성은 향상하는데, 인프라 비용이 아직도 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당 뭐 500만 원 이상씩 이게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실제 버스만 해도 보통 한 네 군, 세 개 내지 네 개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제가 대구교통공사에 제가 한 1년 한 8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교통공단 퇴직하고 나서 거기 대구교통공사에서도 이 시범적으로 게이트를 해서 해봤는데, 어, 그 비용이나 아직까지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로 이 이용자들의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아져야, 아까 저 아이폰이나 이제 UWB 요게 장착이 된 그런 단말기들이 시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게이트만 해봤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조금 더 기술이 안정화돼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도시철도, 시내버스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빠른 시간에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바일 교통카드, 뭐 이런 것들 이제 근거리 교통 기술이나 어, 실시간으로 자동 이게 뭐야 충전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어,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술이 이제 결합되는 형태로 생체 인식하고 이런 모바일 교통카드하고 이제 결합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조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기술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생체 인식 기술은 이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이제 뭐 홍채 인식. 근데 홍채 인식까지는 아직까지 저도 접근을 못 해봤는데,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여러 수단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생체 인식이 앞으로 아마 계속 쭉 전망이 앞으로 시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정책들 그때 할 때 보면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뭐 이런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못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기 우리 장주현 형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분들, 보안 전문 하시는 분들이 좀 나중에 아, 대안들을 많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애플페이 대부분 쓰실 겁니다. 저도 이제 애플페이 이제 굉장히 이걸 기다렸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 편리하게 쓰는데, 아직까지 요 현대카드하고 티머니하고, 제가 저 티머니 담당자를 잘 아는데, 일부러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다양한 케이스를 저는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이제 코멘트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실시간 연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잔액이 딱 됐는데 바로 카드 충전돼 줘야 되는데, 이게 한 몇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서 충전이 되고, 그래서 여기 실시간 연동이 안 되고 잔액이 부족해서 다른 카드를 또 꺼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똑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잔액이 부족하니까 바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잔액이 부족하면은 바로 뭐 한 1,000원 정도 남아 있으면 바로 충전이 돼야 되는데, 한번 태깅하고 그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결국은 또 다른 카드를 써야 되고, 아직까지 요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계속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주시를 해보고 있는데, 애플페이의 이 생태계가 일반 결제, 교통카드 결제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공공민간 서비스를 통합하는 이런 예정으로 지금 애플페이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서, 아이폰 점유율이 점점 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상당 부분은 애플페이가 이제 교통카드까지 다 이렇게 공공부문 결제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강력한 시장의 이 파워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티머니도 결국은 이런 의식 때문에 이게 애플페이를 연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티머니의 시장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티머니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스 플랫폼, 요거는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공유 모빌리티까지 전체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경로 정보, 좌석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 최적 경로를 AI 기반의 최적 경로 추천하고 통합 결제 정상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미 핀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뭐 이런 선진국에도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뒤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저도 이 마스 통합 플랫폼 실증 사업도 해봤고 여러 가지 통합 결제 정상까지도 시도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는 교통카드로 다 결제가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보통 이제 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이거 최근에 나온 교통수단들은 이 결제 체계 안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R&D를 하면서 이걸 품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R&D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어, 저는 제가 그 R&D 할 때 이 블록체인 방식을 썼는데 이거 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구나. 블록체인 방식으로 가니까 각 그 교통수단별로 이게 노드를 다 결제 그 모듈을 붙이고 이렇게 가는 과정은 굉장히 전산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딜레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토큰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현금화 할 때만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어, 그 실시간성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빨리 구현될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을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했던 2018년부터 20년까지 제가 이제 그 했던, 아이고, 혹시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어, 예, 여기 3년 동안 했던 과제인데 여기 이제 통합 플랫폼이 이제 제가 구축했던 플랫폼이 예약하고 출발해서 이제 전체 수단을 연동하고 도착 지점까지 그렇게 해서 통합 결제 기술을 개발하고 교통 패러다임 변화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 과제를 3년 동안 한번 서울에서 이제 제주도 기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 화면을 뭘 건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컴퓨터가 화면이 너무 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럼 쇼보기 중지하고,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는, 그 과제 목표는, 이제 원페이 올 패스 기능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로 해서. 기존에 보시면은 여기 수단별로 대부분 다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교통요금 그 정산 체계가 실제로 그 기존의 다른 교통수단 저 운영자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통합요금 정산 체계. 참고로 보시면 뭐 지금 이제 그 버스, 지하철
이렇게 통합 환승 결제가 된 경우도 실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진입 장벽을 좀 낮추자. 예, 그래서 다수단위 통합 쉽게 그 자원 활용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런 목표로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수단을 연계하는 그런 체계, 심리스한 트랜스퍼가 가능한 그런 것을 구현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마스 요 서비스 정의는 시간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끊김없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교통 결제 정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이 과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KT의 그 블록체인을 그 MBAS라고 토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KT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실제 교통 운영사들이 어,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실제 결제 정상 이런 것들은 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제 구현을 하고 실제 외부 시스템 피지사를 통해서 결제 요 정산 부분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토큰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던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나 현금으로 이제 다수단 여러 가지 이제 버스, 지하철, 뭐 항공, 택시, 렌트카 이렇게 쓰면은 제주도를 여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주도 전체에 들어가는 요금을 이제 토탈 얼마 정도 된다고 이제 그 마스 플랫폼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를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요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요 바스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충전을 해줍니다. 토큰을 충전해서 실제로 토큰으로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이제 토큰 이용하고 나면은 그 모빌리티 운영사에서는 이 토큰을 이제 환전을 해서 모빌리티 운영사가 이렇게 나중에 현금으로 이제 환전을 해가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토큰을 제공하고 모빌리티 운영사는 요 교통수단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서 결국은 최종 실제 결제는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환전이 이루어지는 요 구조에서 이런 구조로 이용을 해서 요 우측에 전체 수단하고 이렇게 서비스하고 고객하고 오고 가는 이런 프로세스는 굉장히 심플하게 토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 굉장히 라이트하게 서비스가 실시간성 유지하면서 시스템도 가볍게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산 프로세스입니다. 정산 프로세스, 앞서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요 구현했던 디바이스인데, 요 디바이스에 보시면은 이제, 어, 요, 어, 여기 이제 그 안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 요 프로토콜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단말기로. 그리고 또 다른, 기본적으로 카드가 없는 분들 이제 QR카드로도 이렇게 결제가 할 수 있도록 조그만 하나 단말기에 이제 안면 인식, 지문 인식, 그리고 QR, 그리고 교통카드, 요게 다 가능하도록, 태깅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단말기를,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모든 교통수단에 붙여가지고 실증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실제 요 버스하고 요 교통수단에 달아서 실제 태깅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요거는 이제 택시에 부착을 해서 구현한 장면입니다. 기술 시험하고 이런 단말기 표준까지 다 제정을 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카시어링, 렌터카, 이제 공유 자전거까지
공유자전거까지 이렇게 디바이스 다 붙여서 저희가 또 장치를 개발해서 실제 붙여서 지금은 공유자전거가 많이 활발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직 활발하게 안 됐을 때 제주도에 이 공유자전거를 가지고 실제 제주 관광지에서 실제로 구현을 해봤던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가 점점 더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교통 서비스가 이제 활발화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통 그 이용 패턴들을 최적화 경로 추천, 시간대별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한한다든지 선호도 학습을 통해서 자동 경로 설정하는 부분들. 저도 이제 과제할 때 그 AI 그 강화 학습 원리를 이용해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 그 경로들은 본인이 딱 로그인하면은 바로 추천을 해주는 다양한 여행 그 추천을 해주고 뭐 그런 이제 그 당시에 강화학습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몇 개월 운영하면서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조건만 몇 가지 자기 그 조건만 주면은 그 본인이 뭐 이게 경로를 다 이렇게 수단을 선택하고 하지 않아도 추천 경로들을 몇 개 추천 수단들을 제공해주고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점점 더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제가 보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과제할 때보다가 그때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실제로 그 완벽하게 구현을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능할 그런 부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실시간 교통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그 교통 수요 기반의 운행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혼잡 구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교통을 했지만 교통 데이터들이 아까 그 이부일 대표님이 초기 시작 전에 조금 이야기하셨지만 교통 데이터들이 제가 교통공사에 있으면서 대구시의 대중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교통 실시간 이런 교통 데이터들이 대부분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대구시가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교통공사에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제가 한 개 카드사만 이제 한번 이렇게 가장 점유율이 높은 대구시의 가장 점유율이 높은 후불교통 카드사하고 접촉을 하니까 1년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데 자료를 주는데 5천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년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10년 추세를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그 실시간 그런 그 카드 결제 데이터를 1년 1년짜리 분석해 주는데 5천만 원씩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스톱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구시 공무원들 그 지난주에 발표하면서도 어떻게 대구 시민이 이용하고 대구 시민이 다 결제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거꾸로 대구시 정책에 쓰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10년치 같으면 거의 5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 사와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 한 개 카드사 그래요. 그러면은, 카드사가 7개, 8개씩 되는데 그 카드사들을 다 전체 총량을 사오려면 도대체 얼마를 줘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카드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책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그 정책들이 조금 그렇게 카드사들의 의존성을 너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렇게 구현을 했던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가면은 결제사에 의존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카드사에. 그래서 실제 모든 그 이용객의 이동 데이터는 대부분 다 공공 플랫폼에, 마스 플랫폼에 다 가지고 있고, 실제 그 현금이 오고 가는 것들만 정산사들이나 카드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구조를 그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계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쭉 AI 기반의 적용들이 여러 선진국에서 조금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뭐 교통 전망은 이게 점점 더 이제 그 AI 빅데이터 기반의 활용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제가 사업을 해봤는데 스마트 시티 데이터하고도 결국은 이제 통합형으로 점점 더 도시 전역의 모든 그 교통이나 뭐 이런 생활 데이터 이런 것들이 통합 체계로
통합 인증 시스템으로 이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통카드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스 플랫폼으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체 인식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가능할 것이고, 이 분야의 결국은 시장인데, 시장 전망이 뭐 앞서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시장은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그리스 비중이 약 한 85%, 마스 보급률이 65% 정도, 2030년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체인식 결제 보급률도 약 50% 정도, 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뭐 이거는 해외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금방 많이 그 이해를 하시겠지만, 런던의 뭐 오이스터,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이지링크, 일본의 슈카, 뭐 홍콩 뭐 이런 그다음에 여기 중국에도 알리페이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활발하게 우리보다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런던의 뭐 오이스터 카드 이런 것들을 지금 약 한 1일 160만 뭐 이용량 이런 것 이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자료는 필요하면 공유해 드리고, 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지링크 카드, 예, 요것도 지금 약 1일 한 700만 이상 이용하고 있고, 뭐 이용 가는 장소만 해도 3만 개 이상.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실제로 이런 싱가포르에서는 관광객 그 패스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서, 관광하고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교통카드하고 관광하고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것들을 마스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잘 연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의 슈카 IC 카드,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가장 인지도가 사실 높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교통 이용의 약 75%, 여기는 이제 자판기, 편의점 이런 데 결제하고도 같이 이제 연동이 돼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드사들도, 교통카드사들도 지금 이제 조금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홍콩의 이제 옥토퍼스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는 여러 수단들 뭐 일일 평균 뭐 1,400만 건 이상 거래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교통카드는 결국은 물리적인 상황에서 가상화로 이제 계속 발전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개인화 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로 이제 계속 확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통합 플랫폼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대구시에 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뒤에 이제 KPS 조금 참고로 현황 정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PS가 과거에는 알뜰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KPS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도, 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정부 예산에서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 지금 올해 금년도 예산보다가 약 한 2배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한 2.5배 정도, 2배 정도 증액이 됐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하면은 월 2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카드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이제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KPS 그 하는 환급 지원을 이제 굉장히 대폭 비율을 높이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KPS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은, KPS 도입 배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중교통 수당 분담률이 계속 42% 수준에서 계속 정체돼 있어서, 그래서 그걸 대중교통 수당 분담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정책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지자체별로 보면은 뭐 이런 카드들 여러분 보시면 서울에 뭐 기후동행 카드, 뭐 인천에 인천 아이패스, 뭐 다양하게 이렇게 경기 패스, 뭐 경남 패스 뭐 이런 형태로 지자체별로 이런 패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KPS가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제 KPS라는 용어로 이렇게 통일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뭐 복지 사업으로 또 추가로 다양한 이런 카드 정책들이 또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 아마 대중교통 패스라는 건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묶어서 통합해서 하지 않겠나. 이제 정책을 좀 앞으로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아마 연말쯤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방향이 나올 건데, 아마 기존 이런 여러 가지 패스들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대중교통으로 아마 그 여러 가지 대중교통 패스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알뜰카드에서 이렇게 K패스, 과거에는 이동 거리 비례해서 이제 이게 환급을 해주던 것을 이제 이용 요금 기반으로 이렇게 바뀐 게 바로 KPS입니다. KPS로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뭐 추진 성과는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교통 이용 만족도도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국에 이제 KPS 추진 지역은 지금 현재 뭐 웬만한 전국 지역에 KPS는 다 거의 웬만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89개 지자체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아직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조금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특화 서비스가 이제 여기에 이제 KPS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추가되는 패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또 조금 더 그 이용, 그러니까 할인 비율을 조금 더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KPS가 적용하는 적용률에다가 조금 더 할인 혜택을 더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지자체들이 조금 더 추가로 또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급 처리 과정은 사용자가 하고 카드사에 정산받은 시스템으로 매일 이제 정산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KBS에서 데이터 검증을 하고 환급률을 정해서 이렇게 어,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프로세스로 환급 처리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사실 KPS 운영하는 게 이제 여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거기 사는데,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결제 방식이 바뀌면은 조금 더 라이트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제 정산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용 패스 뭐 특성들, 요거는 뭐 기사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고 뭐 얼마나 이제 보유를 했다 뭐 그런 정도 그냥 참고로. 이용 특성은 뭐 약 2023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35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용 특성, 뭐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한 20대가 역시 제일 많이, 20, 30대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성별로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예, 뭐 이런 형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그 표이고, 예, 이용 특성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제가 오늘 뭐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부일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요 수원시 데이터만 가지고 KPS는 집 앞에서 나오면은 그 목적지까지, 라스트 마일 목적지까지 전체 경로가 대부분 다 이게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음식점, 카페, 뭐 숙박업, 편의점, 뭐 이런 각종 이런 그 정보 위에다가 요 교통카드 KPS 데이터를 입혀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수원시하고 이제 같이 이제 KPS 운영업체하고 같이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여기 이제 앞으로 아직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저도 이 자문회의를 몇 번 가봤었는데 이 분석할 때 몇 번 그 같이 가서 봤는데 이제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로 이제 활용이 될지는 수원시에서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지금 이제 분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샘플 화면 제가 하나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마 오늘 요 스터디 그룹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해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KPS 운영하는 기업하고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마이데이터 사업 거기에 이제 좀 제안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안을 못하고 했던 사람인데 내년도에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 수급자들이 아까 그 앞서 제가 어느 표에서 장표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뭐야 지자체에서 KPS 이외에 KPS 이용 수급 혜택을 받는 그 범위 내에서 범위보다가 조금 넘어서서 적게 이용하는 자, 대중교통을 적게 이용하는 분들, 그다음에 더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더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급하기 하는 지자체들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원 수급자들이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대부분 다 지금은 그 공무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 KPS 요 데이터하고 그 일반 교통카드 데이터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이미 지자체가 이분들이 지원 수급 대상자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여러분 카카오 알림톡이나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은 개인정보나 이 수급을 받겠다는 동의만 하면은 이 데이터를 그냥 자동으로 정산을 해서 정산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안을 하다가 여기 국토교통부가 저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되는데, 국토부가 사실은 이게 데이터 개방을, 꺼려서, 근데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지자체에 제공해 주는 것인데, 지자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지. 그래서 이걸 실시간 연동하는 걸 좀 보류를 하자,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으로 미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미래에 지금 이제 R&D로 과거에 제가 유사한 사업을 R&D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이 데이터 기반의, 마이 에코 트립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KPS 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면은 내가 보행한 거리, 대중교통 이용한 거리, 뭐 PM을 이용한 거리, 아까 다수단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에 과거에 그린 교통 포인트 서비스라고 제가 서비스를 한번 우리 차대한 그 이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차 이사님하고 전에 이런 이제 그린 교통 포인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꽤 오래전인데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런 것들을 시도했었는데 그때는 뭐 데이터가 원활하게 잘 수집도 안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서비스를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환경부의 기금을 받아서 탄소 기금에서 요 탄소 마일리지 그 예산을 받아서 정산해주고 추가 포인트로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 KPS 데이터를 가지고도 상당 부분 이런 탄소 마일리지로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을 해서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되살려서 사업을 해볼
서비스를 시도를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그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